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최신 시사상식 강의를 맡은 이종학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취업 준비하시면서 이 상식 부분에 목마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상식 부분은요, 원래 이제 범위도 특정되지 않잖아요. 엄청 넓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는 정말 또 감을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봐야 될 그 시험 종류에 따라서는 영역이 좀 이렇게 특정되는 경우들은 좀 그래도 덜어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영역이라도 특정되면 다행스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짜 이건 뭐 어디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마냥 너무 이제 뭐가 나올지를 몰라서 되게 암담한 기분이 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상식 부분이 취업에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뭐라도 해야 되겠죠, 그죠? 뭐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 상식 책 뭐 이렇게 두꺼운 거 이런 거 공부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또 이제 최신 이 시사 상식 트렌드 같은 것들을 또 이제 따라가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신 시사 상식 트렌드를 이제 보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각 영역별로 어떤 트렌드들이 있는지를 좀 이제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어떤 게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제도랑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요게 뭐 그냥 날아가는 기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날아가는 얘기들 한번 이렇게 쓱 왔다가 그냥 사라져 사라지는 이런 주제들 말고, 그 안에서 뭔가 제도적인 얘기들을 해볼 만한 거리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좀 전해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좀 그래도 이제 제가 강의하는 또 이제 의미도 좀 되새길 겸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뭔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이제 깊이 있는 내용들, 주제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풍부하게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이제 강의를 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뭐 다소간 여기는 좀 너무 긴장하진 않고 편하게 들으셔도 좋겠는데,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 외워야 될 포인트 같은 거, 내가 이제 어디 가서 상식 공부 좀 했습니다라고 하려면 이 정도는 그래도 아는 척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종류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체크해 뒀다가 또 이제 머릿속에다 탁 이렇게 되새겨 놓으시면 그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제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해봅니다. 자, 이제 그런 거 우리 잘 이제 합을 맞춰서 잘 가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제일 먼저 시간에 이제 준비한 것은 핫 이슈입니다. 핫 이슈인데 뭐 핫 이슈는 말 그대로 휘발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휘발성이 없을 법한 얘기들로 이것도 좀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많은 이슈보다는 좀 이제 깊이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을 가지고 좀 꼽아왔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뭐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사회 영역 뭐 등등 해가지고 과학, 스포츠, 엔터 뭐 쭉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한 번씩 이렇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제 개요 설명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번 텀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제가 이제 가장 큰 거 두 가지를 좀 이제 선정해 와 봤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촬영하는 이 시점에 보면은 이거 이제 공포감, 불안감들이 이만큼 이제 커져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있을 취업 시험에서도 좀 다뤄질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몇 가지 좀 짚고 지나가 보도록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여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은 바이러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게 유행처럼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이게 이제 자리를 잡는 경우도 있고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게 되는데 백신 같은 것들을 만들 효용성이 많이 좀 떨어져요. 예, 그 바람에 맨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 이것이 이제 대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가서 이게 그냥 사그라들고 말면 그냥 뭐 치료제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명칭 자체도 좀 어렵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리고 이제 이걸 우한 폐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용어들을 쓰면 안 된다라는 주장에서부터 그런 용어들도 고집했던 그런 어떤 그 일부의 목소리들,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가짜 뉴스하고의 싸움도 좀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서도 이게 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으로 또 충돌된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볼게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우한 폐렴이라고 또 이제 지칭이 되곤 했었죠. 그죠? 처음에는 이제 지역명을 따가지고 이렇게 많이 불렀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소개가 많이 됐었습니다. WHO라는 기구는 좀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WHO다 그러면 세계보건기구, 세계 3대 국제기구입니다. 엄청 사이즈가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WHO의 이종욱 총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WHO 총장직을, 사무총장직을 수행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분 이제 조남도 한번 기억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세계보건기구가 있는데 여기서 2020년 1월 9일에 해당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병원체가 이제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1월 30일에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 보시면 이 질환이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지만 명칭을 이제 정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2월 11일 날 명칭을 이제 바꾸게 됐는데, 그 명칭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바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렇게 하고 이제 코비드 19, 19 뭐 이렇게 이제 불러야 될까요? 우리가 영어식으로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CO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코로나를 의미하고 BI까지가 바이러스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COVI로 표시했고, D가 이제 디지즈 질환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9는 요게 이제 발병된 시점이 처음 보고된 게 2019년이라 그거를 따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우리나라도 이제 부르는 명칭을 바로 이제 맨 앞에 우리 제목에서 한번 확인해 봤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이걸 읽기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라고 읽어야 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그리고 이제 코로나 19라고도 부르죠. 그죠? 코로나 19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명칭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5년에 기준을 이제 선정한 겁니다. 그 기준을 봤더니 어떤 질병 같은 것들이 나중에는 이게 어떤 차별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질병이 많이 발병했던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 그 질병 발생했던데 그 사람들하고 이게 접촉을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이제 이 병이 잦아든 다음에도 그런 차별들이 남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우한 지역이 1000만 이상 되는 또 중국 내륙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 지역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잘 모르는데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어떻게 돼요? 되게 비위생적이고, 뭐 거기서 박쥐 먹고, 뭐 그죠? 온갖 막 동물들 막 기묘한 동물들도 막 잡아먹고 막 못 먹는 게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비위생적이고, 그래서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거기서 생겨났고, 그게 이제 막 종간 이렇게 변이 돼서 이동되는 과정에서 이런 질병이 생겼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말이야, 식생활도 이상한 사람들이고 위생 상태도 안 좋은 사람들이고 막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무튼 별로 이렇게 접촉하면 안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지역에 방문하거나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여행 가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래도 그 지역 사람들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의 확산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은 이 지리적 위치를 갖다가 이제 집어넣는 것, 질병 이름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금지한 거예요.
이유는 제가 충분히 설명한 것 같습니다. 사람 이름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동물이나 식품의 종류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문화권에서 보면은 식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특이한 것들 먹잖아요. 뭐 번데기 같은 것도 먹고 막 이러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식생활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야만인이야 이렇게 이제 취급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화적인 측면, 주민, 국민, 산업, 직업군 이런 개념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병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이제 불려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2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이제 이렇게 아까 이제 우리 요 용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저 이유들을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뭐 홍콩 사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뭐 그런 식으로도 부르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홍콩 독감 뭐 이렇게 불렀었죠, 그죠? 예,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쓰지 않기로 해서 우한이라는 지역을 빼자 이렇게 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논란이 생겼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왜 정부가 자꾸 이거 우한이란 말을 빼냐?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굳이 또 특정 정당 세력에서는 하지 말라는데도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좀 애매해졌잖아요. 애매해지니까 초기에는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우한 폐렴 하다가 공식 명칭이 이게 아니라고 WHO에서 밝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걸 바꾸긴 바꿔야 되겠는데 또 정부도 권고하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공식 명칭 바꾸긴 하는데 또 일부 정치 세력이 그거는 정부가 중국 눈치를 봐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괄호 표시해가지고 우한 폐렴 이런 걸 또 병기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막 이제 벌어졌는데 2020년 총선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공세들이 굉장히 이제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라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지점에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국제 정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점이 있는데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이게 이제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갖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대비해서 자유주의의 시각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자유주의 시각. 이거를 갖는 경우들이 있는데 현실주의다 그랬을 때는 이 국제 정치에 대한 관점이 요게 이제 힘으로 이제 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로 이제 몰려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가가 갖고 있는 국가의 군사력이나 아니면 이제 경제력 같은 것들 이게 뒷받침되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이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막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힘이 우리한테 좀 부족하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힘이 있는 세력하고 같이 결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안보 전략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세력 균형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력 균형 전략 이런 걸 이제 구현하는데 이 세력 균형 전략으로 보자면 그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는 한미일 동맹인 거죠. 한미일 동맹. 자, 공산주의의 어떤 확산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한국전쟁이라는 전쟁도 치렀습니다. 전쟁도 치르고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최일선에 이제 우리나라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근데 엄청나게 가난하고 힘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하고 같이 힘을 모아내서 그래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널리 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보수 진보를 나눠보면 보수주의자들이 주로 이제 이런 입장들을 많이 피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국가라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국가 단위를 중시하고 군사력 경제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이제 세력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동맹을 이제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여기에 관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력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 입장이 굉장히 우호적이죠.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 다음에 어쩌면 미국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없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미일 동맹도 이제 얘기를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우리가 이제 1965년도에 그때 이제 이 일본하고 다시 이제 국교를 다시 이제 회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국교를 회복했는데 그 일이 있을 때 즈음에는 엄청난 저항이 있었거든요. 그러긴 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 한미일 동맹으로 이 군사 협력 체계가 묶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대한 입장도 좀 많이 좀 이제 개선이 됐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 세력을 보게 되면은 미국, 일본하고의 관계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특히나 거기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뭐 은혜를 베풀어 준 나라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집회를 할 때 그때 보면은 그 태극기만 흔드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막 성조기도 같이 막 흔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모습들은 요 맥락 속에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유주의 쪽은 이제 어떻게 되냐? 자유주의 쪽은요, 힘보다는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믿자 이렇게 가는 태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제법 같은 거 있죠. 국제법 내지는 우리가 이제 국제 레짐이라고 좀 더 넓혀서 국제 레짐, 국제 사회를 이제 그 관장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규범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국제 레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법이라든가 국제 여론이라든가 아니면은 국제 기구 있잖아요. 국제 기구 이런 데들을 되게 중시해요. 이런 데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국제 정부는 따로 없잖아요. 세계 정부는 없는데 국제 기구가 그런 역할들을 나름 하지 않냐라고 하는 인식이 있고 여기에 대표적인 데가 이제 국제 연합 같은 데가 있는 거죠. 유엔 같은 데. 이런 데를 또 이제 꼽아 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이성적인 측면을 많이 이제 강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방법도 기존의 어떤 세력 균형 전략 여기서 탈피해가지고 집단 안보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집단 안보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서로의 입장들의 차이를 한번 또 이렇게 견줘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공통분모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이제 사례로 예전에 있었던 우리 이제 보면 육자회담 틀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육자회담이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한미일 동맹체 여기랑 대립구도로 이렇게 갔었던 데가 이제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 북중러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한 테이블에 앉자는 거예요. 육자회담이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한번 조율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보자. 그리고 같이 번영해보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입장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보면 이제 자유주의는 어느 계통이냐면 여기는 좀 이제 진보주의를 표방하는 쪽이 야, 우리가 꼭 힘으로만 저렇게 대결해야 되겠어?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이걸 극복해 볼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야, 순진한 소리 하지 마라. 이 역사에서 그런 적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니다. 지금은 이제 진보주의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세계 구도가 많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도 같은 거 해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현실주의 보수주의 쪽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중요하고 중국은 이제 예전부터 약간 좀 이렇게 그죠? 저쪽 편에 서 있었던 나라인데 지금이야 이제 그 위치가 달라진 것은 알긴 알지만 그런데 진보 세력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 와중에 와서 보니까 이 진보 세력이 이 미국하고 관계는 자꾸 밀어내고 중국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친중적이지 않냐. 이런 식의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한폐렴이라고 부르는 명칭도 이게 이제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강조가 되다 보니 중국이 되게 불편해하고 있고 중국이 불편해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거기 눈치를 살피느라 지금 계속 이러는 거 아니냐. 우한폐렴이라고 부르는 거를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이쪽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보수주의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WHO의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눈치 보는 거 절대 아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뭐 공식적으로 대응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게 논쟁이 더 커지게 되고 논쟁이 커지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도 진짜 중요하지만 중국하고의 관계 떨어져서 살 수 있나요 지금?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괜히 진짜로 관계가 껄끄러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아예 이제 대응을 잘 안 하고는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야당 쪽하고 이 보수 야당 쪽하고 이런 데에서 자꾸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더 나가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에서 이것이 대유행을 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